아우구스투스 다시 3. 존 윌리엄스 장편 소설. 조영학 옮김. 5. 1. 서한. 서기전 39. 발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아테네. 수신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우스께 안부 전하네. 내게서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군. 나는 죽은 아내를 단념하고 동생의 지위를 박탈했네. 알다시피 처신이 부적절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우리 연합을 공고히 하고자 자네 누이와도 결혼했네. 물론 좋은 여인이긴 해도 내 취향은 아니라네. 그 밖에도 신의를 지키기 위해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의 해군까지 시칠리아로 보내지 않았던가? 잘 알듯이 애초에 나와 연합해 자네와 싸우려고 했던 친구일세. 자네의 권력 강화를 위해 레피두스의 속령을 모두 빼앗고 이제 아프리카만 남았지. 자네 누이와 결혼한 후에는 죽은 율리우스의 지명 사제가 되는 데에도 동의했어. 옛 친구의 사제가 되니까 기분은 이상하더군. 함께 계집질을 하고 술을 마신 친구 아니던가. 솔직히 사제직을 받아들였네만 내 이름보다 자네 이름에 더 유리한 일일세. 마지막으로 난 조국을 떠나야 했네. 동로마에서 돈을 모아야 우리의 미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동부 속령들의 혼란을 진압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말했듯이 자네가 도대체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네. 그리스인들이 내가 부활한 바쿠스라고 믿는다면, 아니면 디오니소스로 할까?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어느 정도는 통치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라네. 내가 그리스인 흉내를 내고 아테나 축제에서 바쿠스의 현신 노릇을 한다고 비난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 나는 천상의 아테나에게 지참금을 가져오라고 고집을 부렸네. 그 바람에 세금을 거두는 것보다 훨씬 더 재정이 튼튼해졌지만 징세를 강제할 경우에 불필요한 저항도 피할 수 있었지. 이집트 문제도 조심스레 건드리던데 내 설명함세. 우선 여왕의 종복 일부를 측근으로 받아들인 건 사실이네. 내 일에도 도움이 되고 외교적으로도 필요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 일이 온전히 내 유희 때문이라고 해도 자네가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 자네도 암모니우스를 잘 알지? 죽은 자네의 종조부, 지금은 아버지라 부르던가? 친구였으니까. 지금은 내 밑에서 일하네. 율리우스를 섬기고 여왕을 섬길 때만큼이나 충성스럽게 섬기더군. 에피마코스도 마찬가지일세. 자네는 단순히 점쟁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식의 호칭이야말로 부디 용서하게나 동로마 문제에 대해 크게 무지함을 드러내는 행위라네. 자네의 소위 점쟁이는 지극히 중요한 인물이야. 바로 헬리오폴리스의 대사제이자 토트의 현신이며 마법서의 소유자이니까. 그는 우리의 어느 사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동시에 내게도 유용하다네. 게다가 아주 유쾌한 친구이기도 하고. 두 번째, 2년 전 알렉산드리아에서 여왕과의 관계 얘기라면 사실 비밀일 것도 없네. 아무튼 2년 전 일임을 상기해 주게나. 자네 매형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때야. 게다가 클레오파트라가 선물한 쌍둥이 문제도 거론하지 말기를 바라겠네. 내 아이들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네. 어쨌든 전 세계에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는 비밀도 아니지 않나. 이 신생아들도 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내 아이들일세. 나는 잠시 여가가 생길 때면 쾌락을 찾고 어디든 가능할 때마다 즐긴다네. 당연히 앞으로도 그럴 것에. 저남, 적어도 기호를 숨기지는 않아. 난 위선자는 아닐세. 굳이 지적하자면 자네의 의도는 자네 생각과 달리 그렇게 잘 숨기지는 못하더군. 내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 통치를 인정한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그렇겠지? 날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일세. 클레오파트라의 집권은 나뿐 아니라 자네한테도 쓸모가 있다네. 이집트는 동로마 국가 중에서 최고 부국이고 필요하다면
재정을 우리한테 개방하기로 했지. 동로마 국가 중 유일하게 군대를 일부나마 우리가 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강한 군주가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려 하는 편이 허약한 군주가 불안해할 때보다 훨씬 다루기 용이하다네. 자네도 바보가 아니니 저간의 상황들을 이해하리라 믿겠네. 어떤 장난을 획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든 난 절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2. 서한 서기전 38 발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수신 가이우스 센티우스 타부스 저 건방지고 빌어먹을 위선자놈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으니 더 화가 나는군. 그놈의 위선이 우습고 저 위선 속에 뭘 감추고 있는지 아니 더더욱 열불이 난다. 이곳 아테네에서는 아무 정보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솔직히 그놈이 무슨 짓을 하든 개의치 않는다. 저 위선적이고 도덕적인 말투도 상관없어. 원한다면 스크리보니아와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도 있겠지. 자기 딸을 당연히 제 딸이지. 스크리보니아가 누군가? 낳은 바로 그날이면 또 어때? 이혼한 지 일주일 만에 다른 여자를 들여도 좋다. 그런데 그 여자 전 남편 애를 베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추문을 이어가도 자네가 보고한 추악한 소문까지 모두 절대 비난할 생각 없어. 사적인 문제라면 얼마든지 변태처럼 놀란 말이다. 하지만 처남의 최근 모습을 알잖아. 절대 감정이나 변덕에 휘둘릴 인간이 아니었다. 어찌나 냉혈한인지 자칫 존경할 뻔까지 했건만. 스크리보니아와의 이혼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녀의 가족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와 이해관계가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한 셈이다.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왜 나한테 상의도 하지 않은 거야? 섹스투스와 전쟁을 하라는 뜻이야 뭐야? 아니면 옥타비우스 혼자 치르겠다고? 새 여편네는 또 뭐야? 리비아라고 했나? 자네 말에 의하면 옥타비우스는 여자 남편을 이탈리아에서 추방했어. 공화주의자인 데다 페르시아에서 그에게 반대했다고. 이번에 결혼으로 공화파 잔류자들과 다시 관계를 개선하려고 시도하는 걸까?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야지. 편지를 자주 보내게. 센티우스, 정보를 알아야겠어. 지금은 믿을 만한 놈이 없네. 로마에 있으면 좋겠지만 이곳 일을 버려둘 수도 없어.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런 골칫거리야 얼마든지 상관없다고 지금껏 나 자신을 설득해왔다. 비록 동생은 위선자라도 지금의 아내는 지극히 차분하고 예의도 바르다네. 내 비록 여기저기에서 쾌락을 찾기는 하나 그 쾌락에 특별히 의미를 두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고 있네. 매일 아내를 쫓아낼 국리는 하네만 아직은 명분이 없어. 아이까지 뵌 탓에 지금 이혼하면 처남과도 갈라서야 하는데 아직 때가 아니야. 3. 보고서 발췌 대사제 에피마코스가 현신 이시스이자 이집트 세계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서기전 40, 37 고귀한 여왕 폐하께 문안 올려옵니다. 오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우스 카이사르와 주사위 놀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심각해지더군요. 게임은 3시간이나 이어지고 안토니우스가 매번 패배했나이다. 승률은 기껏 4대1 수준. 옥타비우스는 크게 좋아하고 반면 안토니우스는 화를 냈죠. 소인은 모래를 뿌리고 황홀경에 접어들어 에우리스테우스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들이 게으름을 부리는 바람에 헤라클레스가 그의 하인이 되었죠. 폐하께서 다음에 서한을 보내실 때 염원을 보다 강하게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보다 약하고 위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소인은 심각하고 진중하나 폐하께옵서는 경쾌하고 밝아야 하옵니다. 점괘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가 정적의 누이 옥타비아와 결혼했습니다. 대중과 병사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담보이옵니다. 폐하께 밀랍 인형 2개를 보내옵니다. 국 내에 가장 내밀하되 방이 하나밖에 없는 방을 찾으셔서 안토니우스의 인형은 문이 있는 쪽에 옥타비아의 인형은 없는 쪽에 두시옵소서.
폐하께 없어 직접 하셔야 하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서는 안 되옵니다. 인형과 인형 사이에 바닥에서 천장까지 두껍게 벽을 쌓되 절대 틈이 없도록 하옵소서. 매일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제4제 에피크테타스를 부르면 방 밖에서 주문을 외울 것이옵니다. 그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옵니다. 우리는 옥타비아와 함께 아테네로 갑니다. 옥타비아는 현재 임신 중이고 3개월 내에 출산 예정이옵니다. 안토니우스에게 똑같이 생긴 그레이 하운드를 2마리 선물했는데 경주를 시키며 무척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옥타비아의 아이가 태어나는 날 개들이 사라지도록 할 생각이옵니다. 그럼 폐하께서 몇 주 내에 안토니우스에게 서한을 보내 쌍둥이 꿈을 알려주셔야 하옵니다. 옥타비아가 딸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에 아직까지 상속자가 없사옵니다. 태양신께서 우리의 소망을 듣고 우리 요구에 응답하여사옵니다. 그가 옥타비우스와 싸우면 옥타비아가 중재를 하는데 동생이 아니라 남편의 편을 듭니다. 안토니우스도 더 이상 그녀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머뭇머뭇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오나 아직은 그녀의 차분함과 온화함을 못 견뎌 하옵니다. 에피크테타스가 지시대로 성실하게 주술을 시전하였사옵니까? 꿈을 꾸었답니다. 그가 카우치에 묶여 있는데 막사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병사들은 불타는 막사를 지나가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군요. 정말 듣지 못한 것 같았답니다. 간신히 속박을 끊기는 했지만 불이 어찌나 가열차게 타는지 어느 쪽으로 탈출할지 갈피조차 잡지 못했죠. 결국 두려움 속에 깨어나 저를 불러싸옵니다. 사흘간 단식을 한 후 그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사옵니다. 불은 로마의 음모이며 옥타비우스 카이사르가 원흉이다. 텐트 안 상황은 2가지를 드러낸다. 그의 입지, 로마 세계에서 그의 입지는 안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사옵니다. 그리고 그의 본질, 그는 군인입니다. 카우치에 묶여있는 상황은 이렇게 해석되옵니다. 지금까지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은 탓에 자신의 본질을 배신하고 크게 나약해졌으며 따라서 음모는 물론 운명에도 무기력해졌다. 병사들이 그의 부름에 답하지 않은 것도 그래서이옵니다. 본질을 배신했기에 병사들을 통솔할 자격을 상실했으니까요. 그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병사들도 그의 언술이 아니라 행동에 복종하겠죠. 그 말에 심각해지더군요. 그러더니 잠시 지도를 살핍니다. 소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사오나 파르티아를 상대로 싸울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옵니다. 이 때문에라도 결국 폐하의 도움이 필요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뜻대로 따를 것임을 알려주시되 신중해야 하옵니다. 그럼 그를 다시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고 이집트의 찬란한 미래를 확보할 것이옵니다. 4. 서한 서기전 37 발신 클레오파트라 알렉산드리아 수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사랑하는 마르쿠스, 오랫동안 연락 못 드렸지만 이해하셔야 해요. 당신도 소식이 없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또 하나 용서하실 일은 지금 저는 여인으로서가 아니라 여왕으로 편지를 쓰고 있답니다. 당신의 충실한 동맹이자 언제든 힘을 빌려줄 수 있는 여왕이죠. 지난 몇 달간 아주 심각하게 알았지만 당신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 편지도 쓰지 않아야 했으나 제 나약함과 당신을 향한 마음이 여왕의 체면을 이기고 말았군요. 잠을 청한들 어이 눈을 감겠나이까. 힘 또한 열병에 빼앗겨 주치의 올림푸스조차 어쩌지 못하는군요.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하고 절망은 뱀처럼 텅 빈 내 영혼 안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오 마르쿠스, 이런 말들로 또 당신을 지루하게 만들고 마는군요. 하지만 친절하신 분임을 압니다. 약해 빠진 옛 친구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늘 당신을 생각하고 가슴 가득 추억을 간직한 여인네인걸요. 아마도 올림푸스의 조언이 아니라 바로 그 추억 때문이겠죠. 결국 알렉산드리아를 벗어나 테베까지 여행을 하기로 했답니다.
올림푸스께서 이르시기를 그곳 사원에 지고의 신 아멘라가 계시어 제 병을 거두고 힘을 돌려주신답니다. 제가 이집트 신들을 너무 따른다고 놀리셨던가요? 늘 그렇지만 그 말씀도 옳을지 모릅니다. 실제로도 올림푸스 신을 잊기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옛 추억을 떠올렸죠. 아, 벌써 이렇게 아득하다니. 어느 봄날 함께 배를 타고 나일강을 내려가던 날 기억나시죠? 우리는 나란히 카우치에 누워 비옥한 강둑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광경을 지켜보았죠. 시원한 강바람이 우리 두 사람의 몸을 핥으며 지나고 농부들과 양치기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심지어 염소와 새끼 고양이들도 걸음을 멈추고는 고개를 우러러 우리를 지켜보고 숭앙하는 듯했죠. 멤피스에서는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 투 경기를 열고 헤르모폴리스와 아케타톤에서는 신과 여신,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되었어요. 그리고 100개의 성문이 있는 테베, 그 나른한 낮과 흥겨운 밤들. 옛일을 추억하니 문득 힘이 돌아오는 것만 같군요. 그래서 올림푸스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멜라 신전에 가겠다고. 하지만 행여 건강을 되찾는다면 온전히 여행길마다 엮어놓은 추억들 덕분일 겁니다. 제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추억들이니까요. 오, 서한. 서기전 37. 발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수신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자네는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와의 조약을 깨뜨렸네. 내가 보증한 서약이어서 그와 전쟁을 벌이려고 한다는 소문은 들었다만 그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상의가 없었잖나. 내 명예를 계속 훼손하는데 지금껏 자네나 자네 누이한테 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네. 이탈리아에 기껏 작은 힘이 남아있을 뿐이야. 그런데 그마저 빼앗으려 하는가? 지금 자네의 힘 대부분은 내가 충성 차원에서 부여한 것이야. 요컨대 내 충성을 자넨 배신으로 갚았어. 존중은 음모로 갚고 관대함은 이기심으로 돌려주는군. 로마라면 뭘 하든 무슨 상관인가. 더 이상 신경 쓸 생각 없어. 올해 초 삼두정치를 연장하기로 합의했을 때 마침내 우리도 함께 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했건만 역시 불가능했군 그래. 자네 누이와 조카들을 보내겠네. 그녀가 도착하면 돌아올 필요 없다고 전해주게나. 좋은 여인이기는 하네만 자네 집안과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이혼 문제라면 자네한테 일임하지. 자네 좋을 대로 문제를 이끌어 가겠지만 상관없네. 더 이상 자네 눈치는 볼 생각 없네. 그럴 필요도 없어. 자네도 자네의 음모도 두렵지 않아. 올해 초봄 파르티아 전투를 시작하겠네. 자네가 약속한 군단은 필요 없으니 보내지 말게. 클레오파트라를 안티오케이아로 불렀네. 내게 필요한 병력을 지원하기로 했어. 자네가 짜놓은 거미줄에 로마가 갇혀 죽어간다 해도 이집트는 내가 제공할 힘 덕에 크게 번창할 걸세. 송장은 자네에게 넘기네. 나 자신은 살아있는 몸을 더 좋아하니까. 6. 서한 서기전 37. 발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수신 클레오파트라. 나일의 여제 살아있는 태왕의 여왕 내 사랑하는 벗이여. 폰테이우스 카피토가 이 편지를 전하오리다. 그대의 두 손에 전하라. 친히 일렀으니 나를 믿듯 그를 믿고 이 편지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뭐든 질문하기 바라오. 지금까지 보았으니 잘 아시겠지만 나는 행동하는 사내라오. 말만 번지르르한 놈이 아니라오. 그렇게 당신이 중병으로 고생한다는 소식에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으며 추억의 태베에서 돌아오는 여행 중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픈 가슴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도저히 형언할 수가 없구려.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대의 무리 중에 우호적인 첩자 몇을 들였다오. 물론 우리 둘 모두를 사랑하며 내 깊은 우려를 배려해 내게 그대의 안녕을 전하는 이들이오. 세월이 어수선하여 비록 떨어져 지내나 그대를 향한 근심은 이리도 떠나지 않는구려. 이따금 서한을 띄우지 못한다면 편지로 말미암아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르고 그 상실감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이해해 주시오. 폰테이우스가 전하겠지만 지금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라오. 오, 나의 소중한 연인이시여. 이렇게 오래 떨어져 지내면서 내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지 아오? 물론 알겠죠. 분명 이해할 것이오. 그대가 어렸을 때 왕족이라는 이유로 부친께서 그대를 어린 동생과 혼약을 시켜 푸틀레 마이오스의 혈통을 이으려 했을 당시 얼마나 불행했는지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대의 여성성은 넘치고도 넘친다오. 그리고 이시스가 여인이 되듯 헤라클레스 또한 사내가 되어야 하오. 언제나 신과 여신, 왕과 여왕으로 남기란 너무 버거운 짐이구려. 폰테이우스와 함께 안티오케이아로 오지 않겠소? 내 그대를 기다리리다. 나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 해도 꼭 다시 봐야겠소. 직접 보고 그대가 잘 있음을 확인해야겠소. 게다가 심장의 문제를 거부한다 손쳐도 아직 우리에겐 국사가 남아있구려. 부디 오구려. 우리 둘이 기억해야 할 추억들을 존중해서라도. 7. 마르쿠스 아그리파의 회고록. 발췌 서기전 13. 필리피 전투 이후 삼두 안토니우스가 동로마 세계의 모험에 빠진 탓에 내전의 상처를 치유하고 로마의 이탈리아에 질서를 심는 일은 온전히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몫이 되었다. 그는 동료 안토니우스의 음모를 헤쳐나갔지만 비틀거리지 않았다. 페르시아에서 내휘하의 군인들이 안토니우스 동생 루키우스의 반란군을 진압하였다. 그의 범죄는 비록 위중하였으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너그럽게도 그 목숨을 살려두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질서를 확립해 로마를 구원하기까지 난제가 산적했지만 무엇보다 반역자이자 약탈자 섹스투스 폼페이우스가 심각했다. 그는 무법적으로 시칠리아와 사르디니아의 섬을 장악하고 함대를 끌고 마구잡이로 바다를 휘저으며 곡물성과 상선들을 약탈하고 파괴해 로마의 생존을 위협했다.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의 약탈이 어찌나 심각했던지 도시는 말 그대로 아사지경이었다. 사람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거리에 나가 폭동을 일으키거나 스멀거리는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시민들을 걱정해 폼페이우스에게 화의를 제안했다. 사실 전투에서 이길 능력도 없었다. 서약은 성사되고 한동안 곡물이 로마로 흘러들어왔다. 나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지시대로 트란살피나 갈리아의 총독으로 부임했다. 내 임무는 군단을 조직해 점점 거세지는 갈리아 야만족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었다. 임무를 마치면 이듬해 로마에 돌아와 집정관이 되기로 했다. 하지만 조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섹스투스 폼페이우스는 안토니우스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화의는 깨졌다. 섹스투스는 해적질과 약탈을 재개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해가 끝나기도 전에 나를 로마로 불러들였다. 로마를 굶주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선택은 전쟁뿐이었다. 로마의 본령은 땅과 토양이다. 바다에서는 한 번도 편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섹스투스 폼페이우스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무대는 반드시 바다여야 한다. 비정상적인 종족이다 그렇듯 그의 주 무대가 바다였기 때문이다. 육지에서 쫓아낸 들 바다에 숨어버리면 그만 아닌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원로원은 나를 로마 해군 제독으로 임명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강력한 로마 함대를 구축하는 임무를 맡겼다. 군함 300척을 건조하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휘하의 선박들을 강화하고 해군 병력을 증강하는 말 그대로 대사업이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성실한 근무를 대가로 2만여 명의 노예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광활한 바다에서 훈련을 할 수 없는 탓에 이따금해져 폼페이우스가 이탈리아 해안 근처까지 배를 몰고 들어왔다.
나폴리의 루크린 호수와 아베르누스 호수 사이에 수로를 깊이 파 그 자체를 거대한 호수로 만들었다. 그리고 헤르쿨레 아나 길을 헤라클레스가 직접 지었다고 한다. 콘크리트로 강화하고 양쪽에서 수문을 통해 바다로 열리게 만들어 지금의 소위 율리우스만을 만들어냈다. 물론 율리우스는 내 상관이자 친구를 기리기 위한 이름이다. 율리우스만은 사방이 묻히기에 악천후와 적 함대로부터 자유로웠다. 나는 집정관 임기와 그 이듬해까지 그곳에서 해군을 훈련시켜 해적 폼페이우스의 노련한 병사들과 대적할 준비를 했다. 마침내 그해 여름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이윽고 신인 율리우스를 기리기 위해 최근에 명명한 달, 즉 8월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첫날 우리는 시칠리아를 향해 남쪽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그곳에 이르면 동쪽에서 안토니우스의 예비 함대가, 북쪽에서는 레피두스 함대가 우리를 맞으러 나타날 것이다. 철 잃은 강풍이 휘몰아치는 통에 피해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의 함대가 피신하는 동안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함대는 황제와 내 지휘하에 태풍을 뚫고 전진했다. 그리하여 비록 지체는 헬스돼 기어이 시칠리아의 북쪽 해안 밀레에서 적 함대와 부딪혔다. 우리가 거칠게 밀어붙인 끝에 놈들은 얕은 물로 달아났다. 우리로서는 쫓아갈 수 없는 곳이기에 대신 밀레이 마을을 수색했다. 해적들이 보급품 대부분을 의지하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능력을 과소평가한 탓에 폼페이우스의 군함들은 우리가 공격도 하기 전에 망가졌다. 우리는 내가 고안한 갈고리를 이용해 상대의 배에 승선했다. 그 덕에 침몰시킨 배보다 빼앗은 배가 더 많았다. 우리 함대는 점점 위력을 더해 기어이 히에라와 틴두릅스 해안 요새까지 장악했다. 폼페이우스가 우리 함대를 섬멸하지 못하는 한 해안 요새는 우리 손에 떨어지고 보급품도 잃게 된다. 그럼 그의 패배는 뻔한 일이다. 그래서 그는 모험을 걸기로 했다. 자기 함대에 유리한 지점을 택해 항구도시 나울로쿠스를 수호하려 한 것이다. 이미 제일 처음에 정복을 했지만 수호에 실패할 경우 남쪽 몇 킬로미터 거리에 요새 밀레를 지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폼페이우스가 아무리 노련하다 해도 우리 중량급 함대를 공격할 수는 없었다. 전술 면에서는 우리보다 뛰어났지만 그는 끝내 마음을 접고 기껏 노군들을 쓸어 버리는데 집중했으며 그 와중에 선박을 더 잃고 회복 불능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폼페이우스의 군함 28척이 병력과 함께 침몰하고 나머지는 붙잡히거나 치명타를 당했다. 우리 공격을 빠져나간 군함은 기껏 17척에 불과했다. 패전병들은 동쪽으로 달아났는데 그 위에서 섹스투스 폼페이우스가 마지못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폼페이우스가 동쪽으로 달아난 까닭은 삼두 안토니우스와 합류한 뒤 전열을 정비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칠 심산이었다. 다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타르티아의 야만인과 프라이테스와 연합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그 부족 역시 동로마 송령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던 참이었다. 어쨌든 폼페이우스는 아시아의 송령까지 건너가 강탈과 약탈을 일삼다 백인 대장 티투스에게 잡혔다. 한때는 폼페이우스가 티투스를 살려주었으나 티투스는 폼페이우스를 일반 강도와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했다. 로마의 이탈리아 주변 바다를 괴롭히던 약탈의 공포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전투에 지치긴 했지만 아직 시칠리아의 해안 도시들이 남아 있었다. 폼페이우스를 지지했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메시나에는 폼페이우스의 육상군 대부분이 진을 치고 있었다. 우리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지시에 따라 도시를 봉쇄하고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필요하다면 전투를 마다할 이유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기어이 삼두 레피두스 휘하의 함대와 메시나에서 충돌했다.
레피두스는 지금껏 해전에서 누구와도 연합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그에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지시를 전했으나 그는 오히려 지역 사령관과 협상에 들어갔다. 아프리카에서 오는 도중 전투를 겪은 적이 없는 터라 사기도 높아서 이번에는 내 통솔권을 박탈한다고 헛소리까지 했다. 그는 메시나에서 폼페이우스 군단을 모두 접수하고 충성 서약을 받은 뒤 자신의 휘하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탈진과 고통 속에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도착만 기다렸다. 8. 군사 명령. 서기전 36 9월. 발신 마르쿠스 아밀리우스 레피두스, 로마 최고 사령관 겸 삼두, 아프리카 총독, 아프리카 군단 최고 사령관, 로마 원로원 집정관 겸 최고 대신관. 수신 엘 플리니우스 루푸스, 폼페이우스 메시나 군단 사령관. 주제 시칠리아 폼페이우스 군단의 인수권. 금일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의 패배에 따라 휘하 군단을 인수했으므로 귀하는 소속 장교 및 병사들에게 다음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첫째, 금일 이전까지 로마의 합법적 권위를 부정한 데 따른 범죄 사실을 모두 말소한다. 둘째, 내 휘하 이외의 어느 군단 장교 및 병사와 협상하거나 대화할 수 없다. 셋째, 병사들의 안전과 복지는 오로지 내 책임 하에서만 보장한다. 따라서 나와 내가 지목한 장교가 아니면 그 누구의 지시도 따를 수 없다. 넷째, 내 휘하의 군단과는 자유로이 왕래가 가능하며 서로 적이 아니라 전우로 인식하여야 한다. 다섯째, 메시나는 피정복 도시로서 내 병사들뿐 아니라 적들의 편의에도 이용될 수 있음을 직시한다. 9. 서한 서기전 13. 발신 가이스 클리니우스 마에케나스, 수신 티투스 리비우스. 친애하는 리비우스, 오늘 아침 막 소식을 들었네. 마르쿠스 아이 밀리우스 레피두스가 키르케이에서 죽었다네. 은퇴 생활을 하는 줄 알았건만 그래 20년 동안 수치스럽게 살기는 했어. 우리의 적이었으니. 그런데 오래전부터 옛 정적의 죽음이 기이하게도 옛 친구의 죽음처럼 느껴지네. 슬프군. 폐하께서도 슬퍼하시더군. 부고도 폐하께 들었네. 그의 식솔이 원한다면 로마에서 사회장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셨어. 옛 방식으로. 그 덕분에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레피두스도 로마에 들어오게 되었네. 당시 시칠리아에서의 사건을 잇는다는 조건이겠지만 벌써 사반세기나 지난 일이거늘. 문득 그 일은 자네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 일주일 전이었다면 모르긴 몰라도 다소 가볍게 지나갔을 거야. 그저 과거에 씁쓸한 기억에 불과하다 여겼으니까. 하지만 그가 죽었다니 기억은 다시 새 빛을 드리워 어쩐지 묘하게 슬프기까지 하곤 그래. 싸움은 길고 가슴 아프고 또 참혹했네. 해적 섹스투스 폼페이우스는 패했지. 마르쿠스 아그리파와 옥타비우스의 함대와 군단이 이룬 쾌거였지만 레피두스의 도움도 없지는 않았어. 레피두스와 아그리파는 시칠리아 해안 도시 메시나를 봉쇄하기로 했네. 그래야 항구를 차단해 사방으로 흩어진 섹스투스 폼페이우스 함대가 전열을 재정비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도시의 사령관이 플리니우스라는 자였는데 섹스투스가 패배했다는 소식에 레피두스의 협박까지 겹치자 싸움 한번 하지 않고 도시와 8개 군단을 그냥 넘겼네. 레피두스는 도시를 접수한 뒤 아그리파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군단을 모두 자기 휘하에 두었네. 그러고는 자신의 14개 군단뿐 아니라 폼페이우스의 군단들까지 더해 도시를 약탈하기 시작했지. 항복을 했으니 당연히 보호해 주어야 하거늘. 친애하는 리비우스, 자네도 이해하겠지만 전쟁이 아름다울 수는 없네. 병사들의 야만성과 당연히 각오해야겠지. 아그리파와 옥타비우스가 도시에 입성한 것은 하룻밤에 약탈이 끝나고 나서였네. 아그리파는 그 당시 얘기를 조금 들려주긴 했지만
황제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 하셨다네. 부자든 빈자든 이유도 차별도 없이 불태우고 단지 폼페이우스 군단에 마을을 빼앗겼다는 이유만으로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학살과 고문을 당했네. 노인, 여자, 아이들까지 모두. 아그리파는 그렇게 말하더군. 그와 황제께서 말을 타고 들어갔을 때가 늦은 오후였는데 대학살이 끝났건만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이들의 신음과 비명이 하늘을 온통 뒤덮었다고. 그리고 황제께서 마침내 레피두스를 마주했네. 병사들을 풀어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을 돌보게 한 이후였어. 황제는 형언 불가의 슬픔에 크게 상심하신 상태이셨건만 레피두스는 멍청하게도 그 침묵을 나약함으로 오인하고 말았다네. 그러니까 예기치 않게 불로소득으로 22개 군단이 휘하에 떨어지자 그 막강한 세력에 옥타비우스가 겁을 먹었다고 판단하고 아예 당장 시칠리아를 떠나라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네. 말투 또한 위협적이고 오만하기 짝이 없었지. 그뿐 아니라 옥타비우스가 삼두로 계속 남고 싶다면 아프리카에 만족하라는 말까지 했어. 그 정도라면 나 레피두스가 기꺼이 물려줄 수 있다면서. 기가 찰 노릇이었지. 멍청한 레피두스, 불쌍한 레피두스. 어쩌다가 그다지도 황당한 착각에 빠졌는지 황제는 그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네. 다음날 황제는 아그리파와 경호원 6만 데리고는 작은 광장에 들어가 레피두스의 병사들과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의 패전병들을 상대로 연설을 했네. 레피두스의 약속은 자신의 동의가 없었기에 효력이 없으며 행여 가짜 지도자를 따를 생각이면 로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어. 어차피 카이사르의 이름을 소유한 사내 아닌가. 사실은 그 이름만으로도 병사들은 제정신을 차렸을 걸세. 그런데 거기에 레피두스의 치명적인 오판이 이어졌다네. 그자의 경호원 하나가 레피두스의 눈앞에서 직접 황제를 시해하려 든 거야. 그래, 황제의 경호원이 몸을 던져 투창을 맞고 대신 목숨을 바치지 않았던들 황제는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을 걸세. 아그리파의 전언에 따르면 경호원이 황제의 발 아래 쓰러지자 병사들이 기이하게 수군대기 시작했네. 심지어 레피두스의 경호원들도 얼어붙고 말았어. 옥타비우스는 쓰러진 경호원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눈앞의 무리를 바라보았지. 정말로 조용한 목소리였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병사들 모두에게 들렸어. 이렇게 마르쿠스 아멜리우스 레피두스의 지시로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로마 병사가 타국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가 전우들에게 그 어떤 해를 끼쳤단 말이던가. 황제는 경호원들에게 시선을 높이 들어 올리게 하고는 경호원들 앞에서 그 어떤 보호도 없이 마치 장례를 치르듯 군중 속을 헤쳐나갔어. 병사들이 마치 바람 앞에 밀밭처럼 길을 내주었네. 그리고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의 군단병들이 하나씩 레피두스를 버리고 도시박 우리 군에 합류했어. 뒤이어 레피두스의 군단병들도 지도자의 게으름과 무능력에 진저리를 치고는 우리 편으로 넘어왔지. 결국 레피두스는 무기력하게 도시 성벽 안에 갇히고 말았지. 휘하에 남은 병사들도 극히 일부분 뿐이었네. 레피두스도 체포나 처형을 우려했을 거야. 하지만 옥타비우스는 움직이지 않았어. 그 지경이라면 자결을 해야 마땅했건만 레피두스는 그마저 하지 못했네. 오히려 옥타비우스에게 사신을 보내 용서를 구했지. 목숨만 살려달라고. 옥타비우스는 동의했네. 단 조건을 하나 내걸기는 했어. 초가을 어느 밝고 추운 날 아침 옥타비우스는 마르쿠스 아밀리우스 레피두스와 섹스투스 폼페이우스 군단의 장교들과 백인 대장은 물론 자기 군단의 장교들, 백인 대장까지 모두 메시나 광장에 집합시켰네. 그리고 레피두스는 그들 앞에서 자비를 빌었다네. 흰 머리가 희끗희끗 바람에 날리고 공직자 색이 하나도 없는 일반 토가 차림이었어. 그는 수행원 하나 없이 천천히 기나긴 포름을 가로질러 옥타비우스가 서 있는 연단에 올랐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한 뒤 권력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대중 앞에서 선언했어.
아그리파 말로는 얼굴에 핏기도 표정도 없었다더군. 목소리는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아련하고. 옥타비우스는 이렇게 말했네. 이자를 용서한다. 이제 여러분 사이를 걸어갈 테니 절대 해하지 말라. 향후 로마에서 추방이야 되겠지만 그래도 로마의 보호를 받는다. 대신관 직책을 제외하고는 공직에서 모두 물러난다. 대신관은 오로지 신들만이 빼앗을 수 있는 직책이기 때문이다. 레피두스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자기 막사로 돌아갔네. 그런데 아그리파가 내게 묘한 얘기를 해주더군. 레피두스가 떠나갈 때 아그리파가 옥타비우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죽음보다 더 심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옥타비우스가 미소를 지었다더군. 어쩌면 덕분에 행복해질 수도 있어. 키르케이에서 망명 생활은 어땠을까? 행복했을까? 권력을 주물렀던 이들이 권력은 빼앗기고 목숨을 부지했어. 그런 삶은 도대체 어떨까? 10. 마르쿠스 아그리파의 회고로. 발췌 서기전 13. 우리는 로마에 돌아가 로마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우리가 굶주림에서 구해준 것이다. 북부 지방의 아레조에서 남부의 비보까지 이탈리아 도시의 사원들마다 옥타비우스 카이사르의 대리석상을 세우고 사람들은 그를 난로의 신으로 추대했다. 원로원과 로마인들도 황금상을 세워 바다와 육지에 돌아온 질서를 축복했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옥타비우스 카이사르는 사람들의 부채와 세금을 탕감하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동로마의 파르티아를 진압했을 때처럼 마침내 궁극적인 평화와 자유를 되찾았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로마의 꿋꿋함에 감사한 후 내 머리에 금관을 씌워주었다. 우리 함대로 장식한 금관. 이는 그 이전은 물론 그 이후 아무도 받지 못한 영예였다. 이렇게 멀리 동로마에서 안토니우스가 야만인 파르티아족을 사냥하는 동안 이탈리아에서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조국의 국경을 지켰다. 오랫동안 로마를 괴롭혔던 불화도 이제 끝이 났다. 우리는 판노니아족을 정복하고 부족 침략자들을 달마티아 해안에서 몰아냈다. 이제 이탈리아는 북쪽의 어느 위협에서도 자유롭게 되었다. 이들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옥타비우스 카이사르는 몸소 군대를 통솔하고 전쟁터에서 영광의 상처들을 입기도 했다. 6. 1. 서한 서기전 36. 발신 다마스쿠스의 니콜라우스 안티오케이아와 알렉산드리아. 수신 아마시아의 스트라보. 친애하는 스트라보 형, 어느 사건을 목격했는데 그 의미를 아무래도 형이 제일 잘 알 것 같소. 오늘 날짜로 로마의 삼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임페라토르 독재관이 되었어요. 직접 그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왕이라오. 이시스의 현신이자 이집트의 여왕이며 나일 왕국의 여제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오. 내가 보기엔 로마인들은 아직 아무도 이 소식을 모를게요. 형이 그렇게 자주 언급하고 그렇게 흠모에 맞지 않는 젊은 황제도 들었을 리가 없소. 결혼이 워낙에 갑작스러운 일이라 동로마 제국에서도 예식이 있기 불과 며칠 전에 알았으니까요. 오 스트라보 형, 이 순간 형 얼굴 표정을 볼 수만 있다면 비록 형과 함께 그렇게 애썼다 해도 이놈의 지혜 따위는 얼마든지 포기하리다. 아연 실색일까요? 아니면 원통해 하시려나? 형을 나무라고 놀려도 용서해 주시오. 바라건대 우정어린 질투라도 있어 자꾸 약올리구만 싶으니 난들 어쩌겠소? 사실 형의 세속적 성공 때문에 나도 똑같이 질투를 했다오. 형의 로마 편지들 나도 그만큼 부러워했음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오. 몸은 다마스쿠스에 있건만 그곳에 형과 함께 있고 싶어 얼마나 몸이 달았는지 모른다오. 형 말 맞다나 세상의 중심에서 형이 그렇게 자주 언급하고 가깝게 지낸다고 얘기한 위인들과도 대화를 하고 싶었소. 이제 나도 세상에 나왔답니다. 아직도 믿기가 어렵지만 내게도 큰 행운이 있어 상당한 지위까지 얻었지 뭡니까? 지금은 클레오파트라
영식, 영예의 가정교사이자 왕립 도서관장이며 왕립 학교들의 교장이 되었다오. 이런 일들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일어났는지 여전히 믿기가 쉽지 않구려. 아니, 나를 임명한 이유조차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오. 어쩌면 명목상 유대인 철학자나 광신도가 아니어서일 수도 있고 내 부친께서 헤로데 왕궁과 작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소. 헤로데 왕이야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최근 유대의 왕으로 인정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치가들이 어떻게 나처럼 비정치적인 사람을 건드릴 수 있죠? 차라리 이런 얘기들이 지나친 겸손이라면 좋겠구려. 어쩌면 학자로서의 명성 덕분에 그 일의 적임자로 낙점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으니 왜 아니겠소. 아무튼 여왕의 사절이 알렉산드리아로 찾아왔다오. 아버님과 사업 문제로 방문했다가 여가를 내어 왕립도서관을 방문했을 때였답니다. 그때 사절이 찾아왔고 난 곧바로 승낙했답니다. 지위 자체가 물질적 이익도 많지만 기대해도 좋아요. 왕립도서관은 내가 방문한 그 어느 도서관보다 인상적이었구려. 거의 아무도 펼쳐보거나 심지어 구경해 본 적도 없는 귀서를 얼마든지 참고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왕가의 일원이니 여왕이 가는 곳마다 수행을 하오. 자녀는 알렉산드리아 궁정에 남아있지만 나는 사흘 전 이곳 안티오케이아에 도착했소. 예식이 왜 여기서 열리는지 잘 모르겠소. 알렉산드리아의 궁전이 맞을 듯한데 안토니우스가 로마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곳 동로마의 미래를 맡긴 듯 싶소. 전 처와도 합법적 이혼 절차를 밟으려 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로마 율법을 거론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면 이집트인들에게 여왕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싶었을 테고 어쩌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소. 아무튼 예식은 끝나고 여왕과 마르쿠스는 이제 부부가 되었소. 그리고 로마가 어떻게 생각하든 둘은 이 동로마 세계의 연합 통치자라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공개적으로 카이사리온, 한때 그와 친구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이로 알려졌죠. 를 클레오파트라의 왕위 계승자로 선언했고 여왕이 낳은 쌍둥이는 그의 합법적 자녀로 공언했다오. 게다가 그는 이집트의 속국을 크게 확장시키기도 했어요. 여왕은 이제 페트라와 시나이 반도를 포함해 아라비아 전역, 요르단에서도 사해와 예리코 사이의 지역, 갈릴리와 사마리아 일부, 페니키아 해안 전역, 레바논, 시리아, 킬리키아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들, 키프루스 섬 전체, 크레타 일부를 지배하게 되었소. 따라서 나도 과거의 시리아계 로마인이었지만 지금은 시리아계 이집트인이라오. 아니, 난 둘 다 아니오. 스트라보 형처럼 그저 학자의 철학자일 뿐이라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인이 아니듯 나 또한 로마인도 이집트인도 될 수 없소. 아리스토텔레스가 고향 이오니아를 향한 사랑과 자부심을 잃지 않았듯 나도 세계 최고의 위인을 기려 다마스쿠스인에 만족하고자 하오. 아무튼 형께서 자주 언급했듯 세상사는 매우 흥미롭구려. 모르긴 몰라도 우리 둘 다 아무리 젊고 오만했다 하나 아무래도 연구실을 떠나지 않았어야 했는지도 모르겠소. 알매길은 오랜 여행이고 목표는 멀다오. 궁극의 지경에 다다랐을 때 그곳이 끝임을 알고자 한다면 그 길을 따라 수없이 많은 곳에 들러야 할 것이오. 멀리서 보기는 했지만 아직 고용주인 여왕과 면담조차 하지 못했다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어디에나 등장하오. 유쾌하고 친숙하며 그다지 위협적으로 보이지도 않더군요. 어딘가 아이 같기도 하고 머리가 희끗거리고 다소 살도 찌고 있어. 알렉산드리아에 돌아가면 다시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하던 그 시절들. 지난 편지에서 언급한 것 같은데 여왕은 아주 멀리서 한 번 왔을 뿐이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로마의 권력을 그녀에게 가져다 준 결혼식이었는데 왕가와 관련 있는 사람들만 참석이 허락되었죠. 안티오케이아 궁전은 알렉산드리아 궁전들처럼 인상적이지는 않아도 위험은 충분하오. 결혼식에서는 기다란 홀 뒤쪽에 섞여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소. 다만 흑단 연단을 놓고 그 위에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오가 서 있다는 정도는 알겠더이다. 여왕에게서 알 수 있는 건 보석 장식의 가운이 횃불에 반짝이는 것과 왕관 위에 태양을 상징하는 거대한 금 원반을 장식했다는 정도였다오. 여왕은 느리고 진중하게 움직였는데 마치 직위가 아니라 정말로 여신이라도 되는 듯 했구려. 예식은 공을 아주 많이 들였으나 새 친구들 중 다소 싱거웠다고 하는 이도 있긴 하오. 그 의미는 잘 이해가 가지 않더이다. 사제들이 돌아다니며 고대 언어로 다양한 주문을 노래하고 다양한 성유를 바르고 지팡이를 흔들어 댔지만 솔직히 말해 무슨 짓인지 전혀 모르겠다였소. 문명인답지 않게 야만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왕과 첫 면담을 하러 갈 때도 느낌이 기이했답니다. 마치 메데아나 키르케를 아련하러 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여신도 아니고 여인도 아니지만 그 어느 쪽보다 더 부자연스럽더군요. 친애하는 스트라보 형, 의외라서 얼마나 불행하고 의외라 생각할 수 있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를 거요. 사실 어느 정도 가무잡잡하고 다소 살찐 여인을 기대했다오. 시장에서 흔히 보는 여자 말이오. 내가 만난 여인은 연 갈색 머리에 날씬하고 피부가 매끄러웠다오. 눈은 아주 크더이다. 기품과 위엄은 물론 아주 특별한 매력까지 갖추었는데 만나는 순간 나를 편하게 대해주면서 바로 옆자리를 내주며 앉으라 이르셨소. 카우치 또한 그녀만큼이나 화려했다오. 그리고 소박하고 친근한 이웃집 주인처럼 대해 주었소. 우리는 일상적인 주제를 골라가며 교양 있게 대화를 이어갔다오. 여왕은 잘 웃었지만 웃음소리는 차분했소. 상대방과의 대화에도 집중하는 듯 보였소. 그리스어는 흠잡을 데 없고 라틴어 또한 나와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더이다. 노예들한테는 가벼운 사투리로 지시했는데 그건 알아듣지 못했소. 독서량도 많고 지적 수준도 아주 높았어요. 나와 똑같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찬양했어요. 그의 철학에 대한 내 글을 알고 있었고 내 글을 읽고 더 많이 배웠다는 말도 해주었다오. 형도 알다시피 난 별로 허영심이 없어. 설령 있다 한들 그 허영심마저 지극히 특별한 여인을 향한 감사와 감탄으로 한풀 꺾였으리라 믿으리다.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있다오. 바로 내가 믿는 바요.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 지 3주가 지났소. 임무도 벌써 시작했다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여왕은 안티오케이아에 남았소. 그곳에서 안토니우스가 전쟁을 준비 중인데 올 후반 파르티아와 싸운다 들었소. 내 임무는 어렵지 않아요. 여왕의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노예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가정교사 일도 거의 시간을 빼앗지 않는다오. 태양의 알렉산더와 달의 클레오파트라, 쌍둥이는 겨우 3살이니 아직 가르침을 알 나이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잠시라도 대화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소. 그리스어는 물론 여왕의 고집에 따라 라틴어도 들려줄 참이요. 그래야 나이가 들었을 때 해당 언어가 낯설지 않을 터이니 말이오. 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 카이사르는 사람들이 카이사리온이라 부릅디다. 벌써 12살이라 얘기가 다르다오. 내가 보기엔 분명 위대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이오. 그도 자신의 운명을 알고 각오를 하고 있더이다. 암살 직전 아버지가 로마의 모친 침소에 있던 기억도 잊지 않고 있었소. 참사 있던 날 겨우 4살도 채 되지 않았을 거요. 아주 진중하고 농담은 절대 하지 않더이다. 그래도 자기가 하는 일만은 기이할 정도로 집중력이 높았소. 어린 시절은 즐겨본 적도 없고 원치도 않는 것 같았어요. 여왕 얘기가 나오면 마치 어머니가 아니라 강력한 지배자를 대하듯 얘기합니다. 더욱이 여왕의 왕위를 물려받을 그날을 고대한다오. 조급하지는 않아도 마치 아침 해가 떠오르듯 당연하다는 투였소. 그 덕분에 나도 종종 놀라곤 한다오. 마치 어머니의 막대한 권력이 벌써부터 자기 것인 양 행동하니 말이오. 그래도 좋은 학생이라 즐거이 가르치고 있답니다. 미신을 잘 믿는 사람들에겐 불길한 겨울이었소.
비도 거의 내리지 않고 올해는 추수도 형편없었다오. 강한 폭풍이 동쪽에서 불어와 시리아와 이집트 땅을 폐허로 만들고는 바다로 빠져나간 적도 여러 번 있었다오. 안토니우스는 파르티아를 치겠다고 안티오케이아를 떠났소. 마케도니아 시대 이후 최대의 원정대라고들 하더이다. 알렉산더 대제는 소문이 맞는다면 그의 피가 클레오파트라의 혈관에 흐른답니다. 갈리아와 스페인에서 노련한 고참병 6만여 대군과 1만의 기마병을 이끌었고 그 밖에도 동양의 속국에서 2만의 보충 병력을 모집해 기간병을 지원토록 하였다죠. 어린 카사리오는 무모한 소년답게 동양의 야만족 따위에 그 정도 대군은 낭비라며 코웃음을 치더이다. 자기가 왕이라면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을 늘 게임으로 여깁니다. 군대를 서양으로 돌리겠다는 말도 했소. 그곳에 약탈할 물건이 더 많다면서. 여왕도 안티오케이아에서 돌아왔소. 도중에 다마스쿠스에 들렀다더군요. 이제 안토니우스가 파르티아와의 전쟁을 마무리할 때까지 알렉산드리아에 머무를 것이오. 여왕은 다마스쿠스가 내 고향임을 알고는 나를 처소로 불러 소식을 들려주기도 했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이다지도 사려 깊고 인간적일 수 있다니 신기하기만 했소. 다마스쿠스에서는 헤로데 왕과 만나 전나무숲 임대료와 관련해 볼 일이 있었는데 문득 예전에 나와의 대화가 생각나 아버지 안부를 묻고 헤로데 왕에게도 아들과 여왕이 인사 여쭙는다고 전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더이다. 안부를 전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아버님도 기뻐하셨으리라 믿소. 이제 연세는 많고 힘은 붙이실게요. 그 시기가 되면 누구나 과거를 돌아보고 가치를 가늠한다더이다. 이제는 자기 확신이 필요하실 나이라는 뜻이겠지요. 2. 서한 서기전 36 11월 발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아르메니아 수신 클레오파트라 그리운 당신 지금 나는 로마의 신과 그대의 이집트 신들께 감사하오. 신들 덕분에 내 자신의 바람과 그대의 고집에 굴하지 않고 이 전쟁통에 그대와 함께 오지 않았으니 왜 아니겠소. 싸움은 기대보다 훨씬 어렵기만 하구려. 올가을에 끝내고자 했건만 아무래도 상황은 내년 봄까지 이어질 모양이요. 파르티아 야만인들은 생각보다 교활하고 물자도 풍부하더이다. 지형을 활용하는 것도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소. 크라수스와 벤티디우스가 이곳에서 싸울 때 만들었다는 지도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한 데다 송영군단 일부가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 명분에도 타격이 크다오. 게다가 이 지긋지긋한 땅은 작황도 형편없어 군단의 겨울 식량을 대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오. 결국 프라아스파의 포위를 풀고 철수해야 했소. 그곳에서 이 추위를 견딜 재간이 없구려. 우리는 카스피아해 인근에서 27날 동안 나라를 가로질러 지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르메니아에서 휴식 중이요. 다들 지친 데다 병 때문에 부대가 몸살을 앓는구려. 병사들은 크게 지쳤소. 그렇기에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나 그래도 내 생각엔 전쟁은 성공적이었소. 이제 파르티아의 술수를 파악하고 그 지역의 지도 또한 정교하게 작성해 두었으니 내년엔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소. 이번 승전보는 로마로 보내두었소. 그대도 이해해야 하오. 기술적으로 승전이라 해도 상황은 사실 너무도 절박하구려. 더 이상은 아르메니아에 머물 수도 없소. 이곳의 주인 아르타바스데스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요. 이미 파르티아에서 위중한 순간에 우리를 버린 바 있지만 이렇게 신세를 지는 탓에 함부로 비난을 할 수도 없구려. 우선 몇 개 군단을 이끌고 시리아로 가야 할 것 같소. 나머지 병력은 어느 정도 회복한 이후에 합류할 것이오. 시리아에서도 겨울을 나기 위해선 보급품이 필요하오. 지금은 거지가 따로 없구려. 식량과 옷도 필요하고 고장난 무기도 수리하려면 장비도 있어야겠소. 말도 전투와 날씨에 빼앗겼으니 다시 채워야 하오. 그래야 훈련을 하고 내년 봄 전쟁에 대비할 것이오. 아, 군자금도 있어야겠소. 몇 개월 동안 녹을 받지 못한 터라 병사들 중에 반란을 꿈꾸는 무리가 있구려. 시급한 문제요.
이 편지에 덧붙여 당장 필요한 사항, 그리고 후일 겨울에 대비할 품목들을 자세히 목록으로 첨부하리다. 실로 촉박하고 위중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오. 우리는 레우케 코메의 작은 마을에서 월동할 참이요. 베이루트 바로 남쪽 지역인데 그대는 들어보지 못했을 게요. 부두 설비는 충분하니 정박 걱정은 할 필요 없소만 조심은 해야 하오. 그대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엔 미친 파르티아 놈들이 해안선을 어슬렁거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레우케 코메의 봉쇄망은 끄떡없소. 겨울 바다가 거칠긴 하나 이 편지가 빨리 그대에게 닿았으면 좋겠구려. 보급품이 없으면 몇 주일 버티기도 어려운 실정이라오. 막사밖에 눈이 내리고 있어 이제 야영장의 들판도 보이지 않는구려. 다른 막사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소. 춥구려. 정적이 깊으니 외로움도 깊디 깊어 그대의 따뜻한 품이 그립고 따뜻한 목소리도 듣고 싶소. 함대를 이끌고 시리아로 오구려. 남 부대와 함께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봄이 오기 전에 산산이 흩어지고 우리의 회생은 그야말로 물거품이 될 거요. 그런데도 그대 없이 한 달을 더 고통스러워해야 하다니. 어서 오구려. 이곳 베이루트를 또 하나의 안티오케이아로 만듭시다. 테베나 알렉산드리아로 만듭시다. 3. 보고서 서기전 36, 11월 발신 에피마코스 헬리오폴리스 대사제 아르메니아 수신 클레오파트라 존경하옵는 여왕 폐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보다 용자는 어디에도 없사옵니다. 폐하의 존재로 영예롭게 하시고 바로 옆에 두사 세상을 내려다 볼 수 있게 해주신 분이옵니다. 전혀 몸을 사리지 않고 용맹하게 싸우며 가장 노련한 병사들도 가당치 않을 고난과 역경을 이기십니다. 허나 불행히도 그분은 장군이 아니며 전쟁은 파국에 이르렀나이다. 폐하께서도 다른 출처로부터 소식을 듣고 계시리라 믿사옵니다. 혹여 제 보고가 다르다 하더라도 제가 부군을 위하고 폐하를 존중하고 이집트와 이집트의 미래를 걱정하옵기에 이 글을 쓰고 있음을 해량하여 주옵소서. 봄이 오자 우리는 안티오케이아에서 유프라테스강, 제우그마까지 행군했습니다. 그리고 강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는데 다행히 그곳은 식량이 풍부했사옵니다. 그곳에서 다시 유프라테스와 아락세스 강 사이의 분수선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프라이아스 파에 파르티아 요새로 향하였나이다. 하오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프라아스파에 이르기 전에 부대를 양분해 보급 행렬은 식량과 행랑을 지어보내고 공성 무기들과 포위 마차들은 보다 평지를 택하게 하였나이다. 나머지 병력은 먼저 목적지로 가게 했사옵니다. 하지만 부대가 행군하는 동안 파르티아 군이 산에서 내려와 후미의 병력을 공략했사옵니다. 마침내 피격 소식을 듣기는 했으나 우리가 당도했을 때는 이미 늦어 회복 불능 상태였습니다. 호위대는 학살당하고 보급품은 불에 탔으며 포위 마차와 전쟁 무기는 모두 부서졌습니다. 그저 병사 몇 명만이 급히 지은 요새 뒤에 무사히 몸을 숨겼더군요. 우리는 급히 파르티아 놈들을 쫓았습니다만 이미 충분히 임무를 수행한 터라 별 저항 없이 산으로 후퇴를 했습니다. 물론 그곳까지 따라갈 수는 없었죠. 바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승리라고 보고한 전투였사옵니다. 우리가 죽인 파르티아 군은 고작 80이었죠. 포위 장비, 보급품, 식량까지 모조리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고집스럽게 프라아스파에 도시를 계속 포위했습니다. 파르티아 군이 대비를 하지 못했다 해도 포위는 처음부터 무모한 시도였사옵니다. 우리한테는 기껏 양 측면을 보호할 무기밖에 없었으니까요. 적을 광장으로 유인해낼 수도 없었습니다. 식량을 확보하러 나가려 해도 파르티아 공사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병사들을 죽이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제 겨울이 머지않았습니다. 2달간은 어찌어찌 버텼습니다. 다행히 안토니우스가 프라테스 왕으로부터 약조를 얻어내 아무런 방해 없이 그 나라를 떠날 수 있었죠. 10월 중순 굶주리고 지친 채 5개월 전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혹독한 추위, 흩날리는 눈발, 휘몰아치는 바람을 뚫고 우리는 27날 동안 산을 넘고 위험천만한 들판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프라테스의 말탄 공사들에게 무려 18차례나 공격을 받았사옵니다. 놈들은 뒤, 옆, 앞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 우리가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화살을 쏘고 어두운 밀림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우리는 눈 먼 먹이 신세가 되어 터덜터덜 무거운 발길을 옮겨야 했죠. 이 끔찍한 후퇴 와중에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대장부의 면모를 잃지 않았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역경을 이겨내고 동료들과 동일한 음식이 아니면 절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기껏 뿌리를 갉아먹거나 썩은 나무에서 벌레를 잡아먹는 정도였죠. 병사들보다 따뜻한 옷 또한 절대 사양했사옵니다. 지금은 아르메니아에 있지만 역시 오래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겉으로는 동맹이오나 적보다 믿을 수 없는 인물이옵니다. 그가 약간의 식량을 내주기는 했습니다만 어차피 곧 시리아를 향해 떠나야 합니다. 우리 손실을 계산해 첨부하오니 해량하여 주옵소서. 5달 동안 4만에 가까운 병사를 잃었습니다. 파르티아 화살에도 크게 당했으나 그보다 추위와 질병 때문이었죠. 그중 2만 2천 명이 안토니우스의 로마 고참병 들이자 세계 최고의 전사들이기에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옥타비우스 카이사르가 고참병을 보내준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말은 거의 남지 않고 보급품도 재고가 바닥이옵니다. 옷은 입고 있는 넝마가 전부이며 우리 뱃속이 아니면 어디에도 식량은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폐하, 행여 이 폐잔병들이나마 구하실 요량이 오면 부군의 보급품 요청에 응하셔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라도 부군께서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폐하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4. 기록 서기전 36 발신 클레오파트라 수신 병참관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적 물량을 확보하고 준비하여 시리아의 레우케 코메 항으로 출항 임페라토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게 전달할 것을 명한다. 마늘 3톤, 밀 또는 스펠트밀 확보 분량에 따라 30톤, 염장 생선 10톤, 치즈 염소 45톤, 꿀 600통, 소금 7톤, 도살용 양 600두, 와인 600배럴. 상기 항목 외에도 저장고에 건채소 여유분이 충분할 경우 선적에 포함한다. 여유분이 없으면 상기 항목만 선적해도 좋다. 또한 2등급의 두꺼운 양모를 충분히 확보하여 너비 200km 분량, 겨울 외투 6만 벌, 저급한 린넨, 중간 너비로 100km를 확보해 동일 수량의 군용 튜닉, 염정한 말 가죽이나 소 가죽, 2,000두 분량을 확보하여 동일 수의 군화를 제조한다. 최대한 신속한 처리 요망, 재단사와 재화공을 최대한 확보 후 해당 선박에 태워 상기 항목들을 그곳에서 만들기 시작해 여드레에서 열흘간의 항해 동안 완성해야 한다. 선박은 모두 12척으로 로열 항해 대기 상태이며 사흘 내에 항해 준비를 완료하고 그동안 보급품 확보와 선적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지시에 따르지 못할 경우 여왕 폐하께서 준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5. 기록 발췌 서기전 36 발신 클레오파트라 수신 재정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사신이나 본인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요청을 받든 간에 여왕 폐하의 명징한 승인과 공인 없이는 왕정 국고의 자금을 절대 인출하지 않도록 하라. 승인 및 공인의 주체는 오로지 여왕 본인이 허가한 대행이니 직접 전달할 것이며 서류에는 반드시 왕가의 봉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기록 발췌 서기전 36 발신 클레오파트라 수신 이집트군 장관 제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사신이나 본인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요청을 받든 간에 여왕 폐하의 명징한 승인과 공인 없이는 절대 이집트 군으로부터 병력을 지원하거나 약속하지 않도록 하라. 승인 및 공인의 주체는 오로지
여왕 본인이 허가한 대행인이 직접 전달할 것이며 서류에는 반드시 왕가의 봉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서한 서기전 34 겨울 발신 클레오파트라 알렉산드리아 수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친애하는 안토니우스, 당신의 용맹한 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시를 내렸어요. 당신 아내도 소녀처럼 설레며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저 심술궂은 겨울바다가 데려다 주겠죠. 당신이 편지를 읽을 때쯤엔 저도 보급 선단의 선두, 뱃머리에 서서 사랑하는 이가 기다리는 시리아 해안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을 거예요. 비록 날씨는 추우나 사랑하는 이의 품이 기다리니 어찌 따뜻하지 않겠나요. 여왕으로서 당신의 성공에 찬사를 보내오나 여인이기에 우리를 떼어놓는 운명을 한탄합니다. 허나 당신 편지를 받은 후 바쁜 나날을 보내며 마침내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마침내 여성과 여왕이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어이 아닐 수 있겠나요? 이제 저한테 돌아오세요. 파르티아의 승리는 다음을 위해 남겨두고 알렉산드리아의 온기와 안위를 누리세요. 한 여인으로서 기꺼이 당신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여왕으로서 당연히 당신을 설득할 것입니다. 동로마에서 당신이 목격한 반역은 서로마에 그 뿌리가 있답니다. 옥타비우스는 여전히 당신을 음모에 빠뜨리려 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당신을 비방하고 다니는군요. 듣자 하니 헤로데도 전복하려 했답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송령 군단들을 꼬드겨 당신이 파르티아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만든 것도 옥타비우스의 농간이라네요. 파르티아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분명 야만인들은 있어요. 당신의 충정과 선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파르티아의 화살보다 훨씬 더 위험하답니다. 동로마는 약탈뿐이나 서로마엔 세상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자만이 꿈꿀 수 있는 권력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조차 내 말에 집중을 할 수가 없네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 당신 생각 때문이에요. 나는 다시 여인이 됩니다. 그리하여 왕국, 전쟁, 권력 따위는 아무래도 좋답니다. 마침내 당신께 가는군요. 한 시간이 하루처럼 더디기만 합니다. 8. 서한 서기전 12 발신 가이우스 클리니우스 마에케나스 수신 티투스 리비우스 친애하는 리비우스 이 교활한 친구 허나 그 교활함 이면에 대안은 또 얼마나 분명하고 가차없는지 우리가 속았던가? 그럼 우린 바보겠군. 아니면 우리가 사실을 숨겼을까? 그렇다면 거짓말쟁이겠지. 그래, 자네 질문보다 예리하지야 못하겠지만 질문에 답하겠네. 아니라네. 파르티아 문제라면 우린 속지 않았어. 어떻게 우리가 속을 수 있었겠나? 안토니우스가 전황을 보고하기 전에 이미 실체를 알고 있었는데 거짓말은 우리가 로마 시민들에게 했다네. 솔직히 말하자면 자네 질문보다는 그 이면에 깔린 배려 때문에 더 화가 나는군. 자넨 나 자신이 예술가라는 사실을 잊었던가? 범인들에게 이따금 모욕적이고 오만하게 보일 질문도 해야 한다는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네. 나 자신이 수도 없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으니 어떻게 상처를 받겠는가? 오해 이기를 바라네만 자네한테서 도덕주의자의 냄새가 난다네. 내가 보기엔 도덕주의자야말로 가장 쓸모없고 경멸스러운 존재들이야. 쓸모없는 이유는 지식을 얻기보다 판단을 내리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이지. 단순히 판단은 쉽고 지식은 어렵기 때문에 말일세. 경멸스러운 까닭은 그들의 판단은 자신의 이미지를 투영하고 무지와 오만의 힘으로 세상에 강요하려 하기 때문이라네. 부디 간언하건대 도덕주의자는 되지 말게나 기필코 예술과 정신을 망치고 말 걸세. 더군다나 아무리 우리 우정이 깊다 한들 그 부담을 어찌 감당하려는가? 말했듯이 우리는 거짓말을 했네. 거짓말의 이유를 대라면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가 세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겠네. 파르티아의 패퇴 이후 안토니우스는 원로원에 사자를 보내 더할 나위 없이 강렬하고도 모호한 말로 승리를 설명했네. 그러고는 궐석 개선시까지 요구하더군. 그래, 우리는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널리 알리고
개선식까지 치러주었어. 이탈리아는 두 세대에 걸쳐 내전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네. 강하고 자랑스러운 시민의 근대사는 곧 패배의 역사였지. 내전에서는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으니까. 섹스투스 폼페이우스가 패한 후 평화가 가능할 줄 알았네. 그렇게 압도적 승리가. 오히려 우리 정부의 안정은 물론 시민들의 영혼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 치명적인 패배라면 흔들리지 않고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네. 여전히 미래의 가능성과 희망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 희망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진 걸세. 당시의 거짓말엔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네.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와의 종전은 우리가 파르티아 소식을 듣기 직전의 일이었지. 보충 군단은 모두 해산해 약속한 땅에 정착했어. 그런데 다시 불려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면 로마 외곽의 땅값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경제도 치명상을 입었을 걸세.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네. 안토니우스가 동로마 황제의 꿈을 버리고 다시 로마인으로 돌아오리라는 희망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네. 물론 헛된 바람이었네만 당시에는 꽤나 개연성이 있었어. 개선식을 거부하고 로마인들에게 사실을 얘기했다면 그가 명예롭게 평화롭게 귀국하는 일은 아예 불가능해졌겠지. 상황 설명을 하며 난 계속 우리를 얘기했네만 부디 이해해 주게나.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의 패배 이후 옥타비우스와 아그리파는 거의 로마에 있지 않았어. 대개는 일리리아에서 지내며 국경을 지키고 야만족들을 진압해야 했네. 달마티아 해변을 제멋대로 오르내리고 심지어는 이탈리아의 아드리아 해안 마을까지 약탈했기 때문일세. 그동안 나는 옥타비우스의 공문들을 처리했지. 당시 결정은 거의 대부분 내가 내렸네. 자랑은 아니네만 가끔 사실 여부를 묻기는 했어도 황제는 예외 없이 승인을 해주었다네. 언젠가 로마에 돌아왔을 때 일이 기억나는군. 일리리아 부족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군의 통솔자가 아그리파고 비록 비공식이나마 정부 수장에 나를 앉히고 나니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두 위치를 모두 내려놓고 시인 나부랭이들의 수장이나 되어야 할까 하면서 말일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몇 년간 그 터무니없는 공격에 반격이라니? 하지만 진실은 그 이면에 있었다네. 그래, 세상이야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군. 우리가 줄다리기를 한 것은 아니야. 그럴 필요도 없었지. 주로 구닥다리 원로들이 제멋대로 서약을 뒤집고 과거의 영예를 돌려줄 인물로 안토니우스를 점지했기에 우리를 적대시하고 안토니우스 편을 들었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우리 편이었어. 군대도 있고 원로원에도 힘이 있기에 적어도 중요한 법안은 대부분 통과가 가능했네. 동로마에 있는 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도 참을만 했어. 독립 송령에 총독을 하든 임페라토르를 하든 로마인으로 남아있는 한 누구를 약탈해도 개의치 않았다네. 아니, 로마에 돌아와 도발을 하고 음모를 꾸민다 해도 감내했을 걸세. 하지만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되겠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그 양반 아예 그 꿈에 홀딱 빠져 있었어. 개선식까지 치러주었네. 그 덕분에 원로원의 입지도 커졌지만 끝내 로마로 돌아오지는 않더군. 집정관직을 제의해도 거부하고 로마엔 발도 들이지 않았어. 우리는 향후에 참극을 막겠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흔처 함대를 돌려주고 우리를 도와 섹스투스 폼페이우스를 몰아낸 바로 그 함대였네. 병력 2만을 보내 그의 로마 군단을 강화시켜 주기도 했네. 심지어 옥타비아가 함대와 병사들을 이끌고 아테네로 건너가기까지 했다네. 그러면 안토니우스가 끔찍한 야심을 버리고 남편 로마인 삼두로서의 임무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안토니우스는 함대를 접수했네. 병력도 받아들였지. 하지만 옥타비아는 끝내 만나지 않았어. 아예 아테네에 거주지도 마련해주지 않고 강제로 로마로 돌려보냈지. 그리고 그를 업신 여기는 자들한테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 알렉산드리아에서 개선식까지 거창하게 치렀다네.
알렉산드리아에서 전리품으로 포로 몇 명을 내놓았지만 그 대상은 원로원이 아니라 클레오파트라였어. 외국의 군주가 아닌가. 안토니우스 자신보다 지위가 높아 황금 옥좌에 앉은 인물일세. 소문에 듣자 하니 개전식 다음에 황당한 의식까지 치렀다더군. 안토니우스는 오시리스의 분장을 하고 클레오파트라 옆에 앉았어. 클레오파트라는 기이하기 짝이 없는 여신 이시스의 가운을 입었다더군. 더욱이 자기 정부를 왕들의 여왕으로 선언하고 그 아들 카이사리온을 이집트와 키프로스의 연합 군주로 선언한 뒤 아예 기념주화까지 주조했네. 한 면에는 자기 모습을, 다른 면에는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그린 동전이었지. 그러고는 깜빡 잊었다는 듯 옥타비아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고 의식도 경고도 없이 자신의 로마 저택에서 내쫓아 버렸어. 더 이상 미래의 비극을 막을 수가 없더군. 옥타비우스는 일리리아에서 돌아와 대비를 하기 시작했지. 동로마에서 그 어떤 미친 도발이 비롯할지도 모를 일이니까. 9. 원로원 의사록 로마 서기전 33. 금일 집정관이자 로마 함대 제도 로마 원로원 조영관 마르쿠스 아그리파는 로마 시민의 건강과 복지, 로마의 영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국가 재정과 무관하게 온전히 마르쿠스 아그리파의 사제로서 버려진 공공 건물들을 모두 보수하고 복원하며 공공 하수도를 청소하고 수리하여 로마의 오물이 티베르 강으로 원활히 씻겨 내려가게 한다. 둘째, 마르쿠스 아그리파는 자신의 사제로 로마의 자유 시민 모두에게 1년간 필요한 올리브 기름과 소금을 넉넉하게 배급한다. 셋째, 자유 시민과 노예, 남녀를 불문하고 향후 1년간 대중 목욕탕을 무료로 개방한다. 넷째, 순진하고 무지하고 가난한 시민을 보호하고 이국의 미신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점성술과 동로마의 예언가, 마법사들의 도시 입성을 불허하며 현재 사악한 기술로 영업 중인 자들은 도시 밖으로 추방한다. 자진 이주하지 않을 경우 사형에 처하고 재산과 부동산 일체를 모두 몰수한다. 다섯째, 속칭 세라피스와 이시스 사원에서 이집트 미신을 부추기는 장신구는 더 이상 판매와 구매를 불허한다. 향후 판매자와 구매자는 모두 추방형에 처한다. 사원 자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집트 정복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으므로 유적으로 용도를 국한한다. 로마 시민과 로마 원로원이 동로마의 잡신들을 숭배하는 행위를 절대 금한다. 10. 청원서 서기전 32. 청원자 퀸투스 아피우스, 백인 대장 에페수스, 접수 무나티우스 클랑쿠스, 임페라토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아시아 군단 사령관. 귀관 아피우스는 루키우스 아피우스의 아들이자 코르넬리아 부족, 캄파니아 가문 출신입니다. 부친은 농부라서 벨레트리 인근의 땅 몇 에이커를 물려주셨고 그 땅을 18배서 23까지 경작해 보잘것없는 생계를 꾸렸습니다. 집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으며 어렸을 때 혼인한 아내가 돌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유인이며 물론 순결하고 정숙한 여자입니다. 토지는 아들 셋이 살아남아 경작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는 병으로, 장남은 스페인 전쟁에서 전사했는데 오래전 율리우스 카이사르 휘하에서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와 싸웠습니다. 이탈리아와 제 후대를 위해 23 되던 해 병사가 되었습니다. 툴리우스 키케로와 가이우스 안토니우스 집정관 시절이었으며 지금도 그분의 조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군에서 복무 중입니다. 처음 2년 동안 가이우스 안토니우스의 일반 병사로 복무하며 영예로운 전투에서 반역자 카틸리나를 무찔렀으며 3년 차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함께 스페인 전쟁에 참여,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용맹함을 인정받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마케도니아 4군단의 2급 백인 대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지금은 30년간 병사로 복무 중입니다.
18개 전투에 참여하여 그중 14차례 백인 대장을 역임했으며 한 번은 군사 호민관 부름을 받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갈리아, 아프리카, 그리스, 이집트, 마케도니아, 브리튼, 게르마니아에서 근무하는 동안 3번의 개선식에 행군하고 동료의 목숨을 구한 공로로 5차례 월계관의 영예도 받았으며 전쟁 무고응으로 20차례 훈장을 받았습니다. 젊은 병사 시절 본인은 서약을 통해 행정관, 집정관, 원로원 앞에 내 나라를 수호하겠다고 맹세하고 지금껏 충실하게 서약을 지키며 명예를 다해 로마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53세 이르니 이제 부득이 군 복무 전역을 요청드립니다. 이제 벨레트리로 돌아가 여생을 조용히 지내고자 합니다. 나이와 장기 복무에도 불구하고 제 의지로 또 다른 전쟁에 자원하였기에 법적으로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압니다. 또한 지금부터의 간언으로 본인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마르쿠스 아그리파의 군에서 아테네로 파견, 다시 알렉산드리아를 거쳐 이곳 에페수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군에 왔을 때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의 운명이라 여기고 차츰 익숙해지기도 했죠. 전에도 파르티아와 싸운 적이 있어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의 상황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 사령관님께 이렇게 청원서를 보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휘하에서 함께 갈리아에서 싸워 사령관께서 얼마나 영예로운 분인지 알고 있기에 제 무례를 벌하시기 전에 제 말을 들어주시리라 함부로 믿어봅니다. 우리는 파르티아, 메디아를 비롯해 동로마의 어느 군과도 싸우지 않아야 하지만 어쨌든 무장을 하고 훈련을 하고 무기를 만듭니다. 귀관은 집정관과 로마 원로원에 맹세를 한 뒤 지금까지 깨뜨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원로원은 어디 있죠? 귀관의 맹세는 어디에서 명분을 찾아야 합니까? 원로 300명과 올해의 집정관 2분이 로마를 떠나 이곳 에페수스에 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페라토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소집했다죠. 로마에는 그에 반대하는 원로들 700명이 남아있고 더욱이 집정관을 새로 뽑아 이곳에 온 분들을 대체했다더군요. 그럼 내 서약은 어디로 갑니까? 원로원이 로마 시민을 대변한다면 그 원로원은 어디에 있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를 위해 죽기는 할 겁니다. 내 의무니까요. 병사는 정치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증오하거나 사랑해서도 아니 되니까요. 병사는 의무대로 서약만 지키면 되겠죠. 비록 피눈물을 흘리기는 했지만 과거 로마인으로서 로마인과 싸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여왕의 깃발 아래서 로마인과 싸운 적은 결단코 없습니다. 내 조국과 동포를 향해 창칼을 앞세워 행군한 적도 없습니다. 내 동포가 얼굴에 색칠을 한 이국 송령의 야만인들입니까? 그래서 약탈하고 진압해야 하는 건가요? 이제 전 늙고 지쳤습니다. 저녁을 허락해 주시면 조용히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만 사령관님은 제 상관이므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녁을 불허하신다면 명예롭게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지금껏 명예 하나로 버텨온 삶입니다. 11. 서한 서기전 32 발신 무나티우스 아시아 군단 사령관 에페수스 수신 옥타비우스 카이사르 아무리 의견 차이가 있다 해도 소인은 폐하의 적이 아니라 그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친구일 뿐입니다. 그와는 폐하의 고귀하신 부친 율리우스 카이사르 휘하에서 함께 장군으로 일했기에 당연히 오랜 직이죠. 지금껏 평생 로마에 충성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옛 친구한테도 충실해야겠죠. 이제 더 이상은 로마와 친구 모두에게 충실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미혹이라도 빠진 듯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이끌면 뭐든 맹목적으로 따르는군요. 예, 여왕은 야망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겠지만 그 야망은 바로 세계를 정복하고 자신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세계의 수도로 정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를 설득하려 했으나 재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군요. 지금도 아시아 송룡의 병력이 속속 에페수스에 모여 비극의 로마 군단과 합류하고 있습니다. 예, 안토니우스가 로마를 향해 로마 군단에 칼을 겨냥할 터이니 비극적일 수밖에요. 클레오파트라의 국고 또한 대이탈리아 전쟁을 실현하기 위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왕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옆구리를 찔러 기어이 폐하를 몰아내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 할 것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여왕은 전투까지 따라가 안토니우스 옆에서 지시를 한다더군요. 저뿐 아니라 그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클레오파트라를 알렉산드리아로 돌려보내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곳이라면 여왕의 존재가 로마 군대의 울분을 자극하지 않겠지만 안토니우스는 끝내 꿈쩍도 하지 않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부득불 떠나가는 우정과 조국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동로마의 모험을 끝내고 이탈리아로 돌아가려 합니다. 다만 혼자는 아닙니다. 평생을 로마 군대와 함께 했기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누가 있어 외국 여왕의 깃발 아래 싸우고 싶겠습니까? 싸운다 한들 혼란과 슬픔과 거부감을 떨쳐내지 못할 터이니 당연히 전투력과 군인 정신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우로서 폐하께 돌아갑니다. 폐하께 제 충성을 바치고자 합니다. 전자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해도 후자로서나마 효용이 되리라 믿사옵니다. 12. 마르쿠스 아그리파의 회고록 발췌 서기전 13. 이제 중요한 사건들 얘기를 해야겠다. 그로써 악티움 전투가 일어나고 마침내 그렇게나 오랫동안 갈망하던 평화가 도래했으니 왜 아니겠는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동로마의 전력을 집중시키고 에페소스의 군대를 사모스 섬을 경유 아테네로 이동한 뒤 그곳에 진을 치고 이탈리아의 평화를 위협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2차 집정관 시기, 내가 로마의 조영관으로 일할 때였다. 우리는 임기를 마친 후 이탈리아 군대를 재정비하는 일에 매달렸다. 동로마 반역자들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몇 개월 동안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돌아와 보니 원로원은 안토니우스의 친구들이자 로마 시민의 적들에게 넘어가 있었다. 우린 그들과 싸웠다. 결국 이탈리아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음모가 여의치 않자 그 해의 집정관 둘을 포함해 고국의 신념도 애정도 없는 원로 300명이 이탈리아를 빠져나가 안토니우스와 합류했다. 그들이 떠날 때 카이사르는 방해도 협박도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슬프기는 했겠지만 노여움 따위는 전혀 없었다. 그동안 동로마에선 충성스러운 로마 병력들이 처음엔 수십 명씩 그러다가 수백 명씩 외국 여왕의 굴레를 끊고 이탈리아로 넘어왔다. 전쟁을 피할 길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곧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그들로부터였다. 병사들의 이탈 때문에 전력이 점점 더 약해지는 데다 오래 미루다 보면 결국 무지하고 무능력한 야만인 군단과 아시아 사령관들한테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2차 집정관을 마친 이듬해 늦가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과 로마 시민의 동의하에 로마 시민과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곧 전쟁을 벌인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선두로 원로원은 결연하게 캄푸스 마르티우스 그리고 벨로나 사원으로 이주했다. 사신이 선전 포고문을 읽고 사제들은 하얀 암소를 잡아 여신께 바쳐 향후 어느 전투에서든 로마군이 안전하기를 기도했다. 섹스투스 폼페이우스와의 전쟁이 끝난 후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시민들에게 이렇게 맹세한 바 있었다. 마침내 내전이 끝났으며 다시는 이탈리아의 땅에 이 땅의 아들들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겠노라고. 겨우내 우리는 육지에서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함대를 재정비, 증강했으며 날씨가 허락하면 바다에서도 실전 훈련을 했다.
봄이 오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코린토스만에 항구의 함대와 병력을 집중시켰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곳에서 재빨리 이오니아 해를 가로질러 이탈리아 동해를 공략할 계획이었다. 우리는 그를 맞으러 나갔다. 이탈리아를 전쟁의 상처에서 보호해야 했다. 우리와 맞선 상대는 동로마 세계의 무력군이었다. 10만 대군, 그중 3만이 로마인이었다. 그 밖에 전함 50척이 그리스 해변을 따라 진을 치고 이집트와 시리아에 예비 병력 8만이 남아 있었다. 그에 반해 우리는 로마군 5만에 불과했으나 그중 상당수가 폼페이 우스와의 해전에서 뼈가 굵은 베테랑들이었다. 전함은 250척으로 내 휘하에 있었다. 그 밖에는 보급선이 150척이었다. 그리스에하는 방어가 가능한 항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도 안토니우스와 육상에서 싸우기 위해 병력을 상륙시킬 필요가 거의 없었다. 나는 우리 전함으로 시리아와 이집트에서의 보급로를 봉쇄했다.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병력은 자신들이 식량과 보급품을 위해 침략한 땅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 가급적 로마인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봄이 다 갈 때까지 큰 싸움을 피했다. 전면전보다는 방어를 통해 목표를 이루고 싶었다. 여름이 오고 우리는 전력을 악티움만으로 옮겼다. 그곳에 적의 최대 전력이 집중되어 있었다. 우리의 가짜 침공에 놈들이 나서게 할 생각이었는데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함대와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총 공세를 취했지만 정작 우리는 공격할 의도가 없었다. 우리는 적의 함대가 진격해 들어오기 전에 후퇴를 하고 놈들이 만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인했다. 결국 적들은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것이다. 요는 해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문제는 그들의 본진이 육지에 있었다. 악티움만의 입구는 너비가 800m에 불과하다. 다만 만의 내부 자체는 상당히 넓기에 적함들이 정박하기엔 공간이 충분하다. 병사들이 해변에 상륙해 진을 치고 군함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보병과 기병을 보내 주변을 포위하게 했다. 행여 퇴로를 육로로 잡을 경우 적군으로서는 희생이 클 수밖에 없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기에 육로로 달아날 힘조차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결국 해전 밖에 대안은 없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대기했다. 우리가 안토니우스에게 돌려준 전함은 제1 대규모 함대였다. 그런데 정보에 따르면 안토니우스가 우리와 싸우기 위해 건조한 전함들이 훨씬 더 컸다. 노열이 10개나 되고 충돌에 대비해 측면을 무쇠로 보완한 전함들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 선박들과 전면전을 치를 경우 특히 조종 공간이 여의치 않으면 소형 선박으로서는 승산이 없다. 그래서 애초에 좀 더 가볍고 조종이 용이한 선박들을 활용하기로 마음을 정한 터였다. 노열이 적으면 2, 많아야 6, 10 이하로 동로마 함대를 열린 바다로 끌어내 끈질기게 기다려야 했다. 나울로쿠스에서 폼페이 우스와 싸울 당시 적 함대를 바닷가에 묶어 두어야 했다. 해변에서는 속도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기했다. 그리고 9월의 첫날 드디어 적함들이 전투 대형으로 등장했다. 불에 탄 배들도 보았는데 물론 그런 배엔 조수들도 없었다. 우리는 내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아침은 밝고 쾌청했다. 그 너머 항구와 바다도 수정판처럼 매끄러웠다. 동로마 함대는 바람만 불면 언제든 돌진에 들어오겠다는 듯 돛을 올리고 조수들이 노를 담갔다. 이윽고 함대가 단단한 벽처럼 천천히 물을 가로질렀다. 안토니우스 자신은 세계 함대의 우측 군함들을 지휘했다. 군함들이 가까이 붙은 탓에 맞은편 노가 서로 충돌하기도 했다. 클레오파트라 함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중앙 함대를 따라왔다. 내 함대는 안토니우스와 부딪혔다.
카이사르 휘하의 선박들은 항구에 머물렀다. 우리는 만의 입구를 지나면서 곡선을 그리며 분산했기에 우리 뒤에 배는 한 척도 없었다. 적 함대가 다가올 때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안토니우스는 입구에 멈추고는 몇 시간 동안 노를 물속에 담그지 않았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끝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조바심 탓인지 용기가 과해서인지 부두 함대의 사령관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위험을 피하려는 양 뒤로 물러났다. 함대가 무모하게 그를 쫓고 동로마 함대가 모두 뒤를 쫓았다. 중앙 함대가 후퇴했다가 전선을 옆으로 길게 넓히자 적 함대가 마치 물고기가 그물 속으로 달려드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포위망 속으로 빨려든 것이다. 어스름 나절까지 치열한 싸움이 이어졌다. 사실 결론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우리는 돛을 올리지 않아 대형 군함 주변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 반면 적 함대는 돛을 올린 탓에 갑판 공간이 좁고 투석기도 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게다가 돛은 그 자체로 우리가 쏜 화구에 쉽게 불이 붙었다. 우리 갑판은 거치적거리는 장애물이 없기에 군함을 한 척 잡으면 병사들이 우르르 건너가 손쉽게 장악할 수 있었다. 안토니우스는 쐐기 진을 만들어 방어선을 뚫으려 했으나 우리가 선공으로 진을 깨뜨리는 바람에 결국 단독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다시 진을 만들려 들면 다시 깨뜨렸다. 마침내 싸움은 각자 도생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승리는 완전히 뒷전이었다. 이내 바다는 불붙은 군함들로 아수라장이었다. 으르렁거리는 화염 너머 배와 함께 병사들이 불길에 휩싸인 채 비명을 질렀다. 바다는 피로 검게 물들었다. 병사들은 갑옷을 벗어 던진 뒤 불과 칼과 창과 화살을 피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내렸다. 덕분에 바다는 시체들로 가득해졌다. 아, 비록 적이기는 했지만 그렇다 해도 모두 로마인들이었다. 헛된 죽음들의 욕지기가 났다. 클레오파트라의 배들은 내내 항구에 물러나 있다가 바람이 불자 바람에 돛을 맡기고는 전투 중인 군함들을 에둘러 넓은 바다로 달아났다. 우리로서도 쫓을 여력은 없었다. 병사들은 누구나 전세의 급변에 익숙하지만 그야말로 기이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내 배가 아주 가깝게 붙어 있던 터라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볼 수 있었다. 소리를 지르면 함성 너머로 대화까지 가능한 거리였다. 불과 30m 거리에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배도 있었다. 지금껏 쫓기다가 잠시 멈춰선 참이었으니 우리 셋 다 클레오파트라의 기함과 보라색 돛을 동시에 보았을 것이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안토니우스는 마치 조각상이라도 되듯 벤 머리에 얼어붙은 채 떠나는 여왕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가 돌아섰다. 우리 중 누군가를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얼굴은 송장만큼이나 무표정했다. 그가 한 팔을 빨리 들었다가 떨구었다. 그러자 돛이 바람 속으로 빨려들고 거함이 천천히 돌며 가속을 받았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여왕을 쫓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살아남은 적함들을 지켜보았다. 안토니우스를 쫓지는 않았다. 그 후 다시는 보지도 못했다. 지도자들이 떠나자 남은 군함들이 항복했다. 우리는 부상당한 적을 돌보고 안토니우스의 배들은 불태웠다. 그들도 동포가 아닌가. 비록 우리의 적이었다 해도 용맹하게 싸운 로마 병사들이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적군 역시 명예롭고 안전하게 로마로 돌아갈 것이다. 드디어 세상을 정복했건만 그날 밤 승전가는 없었다. 기뻐하는 사람도 없었다. 밤 늦도록 들리는 소리라고는 파도가 철썩거리며 패선을 때리는 소리와 부상자들의 나지막한 신음뿐이었다. 불줄기가 항구를 덮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뱃머리에 서서 굳은 표정으로 바다를 내다보았다. 전우든 적이든
용자들의 시신을 품은 바다. 둘 사이에 차이는 없었다. 13. 서한 서기전 12. 발신 가의우스 클리니우스 마에케나스. 수신 티부스 리비우스. 자네 질문에 답함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느냐고? 그 문제라면 있는 게 좋겠네. 편지 사본이 있었지만 태워버렸어. 옥타비우스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안토니우스도 살해되지 않았지. 자살도 하지 않았네만 싸움에서 진 후 천천히 죽어가기는 했네. 죽은 사람이야 편히 쉬게 해주게나. 너무 깊이 파지 말자고. 클레오파트라의 문제. 1. 아니, 옥타비우스는 그녀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 2. 맞네. 여왕이 자살하기 전 알렉산드리아에서 대화를 나누긴 했다네. 3. 그래, 옥타비우스는 살리려고 했을 거야. 비록 명목상 이겠지만 이집트의 통수자로 남을 수도 있었고. 4. 아니, 알렉산드리아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나도 모르네. 옥타비우스도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 카이사리온 문제. 1. 그래, 그때 기껏 17살이었지. 2. 맞네,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했지. 3. 그래, 내 판단에는 분명 율리우스의 아들이었어. 4. 아니, 그를 죽인 이유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야심 때문이었네. 그것만은 분명했어. 옥타비우스한테 나이가 어리다고 얘기했지만 옥타비우스는 자신도 17살 때 야심이 있었다고 상기시켜주더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아들 안틸루스의 문제. 옥타비우스는 그도 사형에 처했네. 역시 17살이었지만 아버지와 너무 닮았어. 옥타비우스가 로마에 돌아가는 문제. 1. 그때 나이가 33이었네. 2. 그래, 당시 3배로 장엄하게 개선식을 거행했지. 5번째, 집정관 등극일이었네. 3. 그래, 그해 그가 병에 걸렸고 우린 다시 그가 죽을 줄 알았어. 친애하는 리비우스, 대답이 간결함을 용서해주게나. 화가 나서가 아니라 피곤하기 때문일세. 옛날을 회상할 때마다 그 일이 다른 사람한테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것처럼 대한다네. 솔직하게 말하면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괴롭군 그래. 부디 내일은 기분이 좋아지기를 빌어봄세.